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소화기를 전공으로 하는 김나영입니다. 성차의학 또는 젠더의학은 성과 젠더 혹은 그 둘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임상적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인체를 다루는 의학에서 남녀의 생리학적, 신체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일견 너무도 당연한 일로 생각되지만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대부분의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발병 기전이나 치료에 있어 170cm, 65kg의 성인 남성을 표준치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1900년도까지 의학자의 대부분이 남자였기 때문에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시야의 협소성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남녀의 성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성차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학이 성, 섹스 차이를 인식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최근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남녀의 성차가 고려되지 않아 불행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사례들이 나오면서 의학계에서 이러한 편향을 지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05년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전자 차이가 약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1%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 차이가 1.2%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이 1%는 적지 않은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성차의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성차의학이 왜 필요한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3년에 진정제로 처음 개발되어 그린엔탈 제약회사의 콘테르간이라는 제품명으로 1957년 판매가 시작된 약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쥐와 토끼 등 각종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적의 약으로 선전되었고 세계 약 50여 개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진정제, 수면제로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입덧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많은 임산부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부터 1961년 사이에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면서 그 위험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1962년 판매가 완전히 중단하기 전까지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 임신 42일 이전에 이 약을 복용하면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지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짧고 손, 발가락이 모두 없거나 소실된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간, 특히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 후 비슷한 예는 안타깝게도 반복됩니다. 시사프라이드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서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으로 1980년 처음 개발되어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의 치료제로 아주 인기가 좋았던 약입니다. 저 또한 소화기내과 의사로 아주 많이 처방하였습니다. 2000년에 폭식증으로 인한 위 불편감으로 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던 캐나다의 15세 여성 바네사 영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사프라이드가 특히 여성에서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제약회사는 자발적으로 그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던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무척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린지 슈바이걸트는
잠옷을 입은 채 경찰차 뒷좌석에 깨어났는데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보아도 왜 자신이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면제약, 졸피뎀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몽유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황당해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만 약 700여 건의 졸피뎀과 연관된 교통사고가 보고되었고 연구 결과 여성에서 남성보다 졸피뎀을 복용한 후 체내에서 대사되고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서 남성에 비해 높은 혈중 약물 농도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FDA에서는 2013년 졸피뎀을 복용하는 사람에 대해 복용 다음 날 운전 또는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피할 것을 공고하였으며 특히 여성에서는 첫 처방 용량을 기존의 절반인 5mg으로 낮출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 약물을 개발하고 치료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과 같은 여성에서의 치명적인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후 여성의 임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임상시험에서 여성이 배제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가능한 한 약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임상시험에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와 호르몬의 변화 또한 임상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미국 FDA에서 여성을 임상연구에 포함시키도록 연구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별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된 10개의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8개의 의약품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식욕 억제제처럼 여성이 더 많이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인 경우와 시사프라이드처럼 여성에서 더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원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남녀에서의 약의 부작용은 다른 것일까요? 이러한 남녀 차이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졸피뎀과 같은 약은 지방에 잘 흡수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은 여성의 몸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남녀의 심장 박동에도 차이가 있어서 시사프라이드와 같은 약은 여성에서 더욱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 역시 간을 통해 대사되는 약물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신장의 크기 또한 여성이 더 작으므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약물의 배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체중 및 표면적도 여성이 남성보다 작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물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차이뿐 아니라 여성은 남성보다 만성적인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도 더욱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약을 개발할 때나 기존 출시된 약의 사용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호르몬이나 유전자에 의해 차이가 나는 성, 섹스 측면과 남녀로 태어나 사회, 문화적 역할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인 젠더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의 연관성을 가지고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데 성차의학이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문장에 거의 모든 의사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작은 남자가 아니라고 인식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및 90년대 들어와서야 지금까지 의학이 170cm, 65kg의 남자의 기준으로 치우쳐져 있고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남성 중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여성 건강에 비로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성기 및 성호르몬 측면에서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에서 남녀가 다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주로 생물학적인 성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계에서의 역할이 여러 질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이 알려지게 되면서 젠더 의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죠. 2000년에 들으면서 생물학적인 측면과 같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성차의학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말린 올로프슨이란 피트니스 블로거는 어느 날 아랫배가 툭 튀어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상태가 생리기간 동안 정상적인 내 모습이지만 나는 그동안 이를 숨겨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다. 그래서 통증을 참으며 인위적으로 배를 빨아들여 날씬하게 사진 찍히도록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자들이 외모의 문제로 복부백만을 숨기려고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장증후군 여성 환자들은 남성 환자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나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은 발견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복통이 발생하고 배변의 형태나 횟수가 변하는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전형적으로 성 차이를 보이는 질환인데 여자에서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특히 증상이 심하여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서는 4배 내지 5배 이상 더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과민성 장증후군 질환이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증상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정도에도 남녀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인 복부백만감은 남자 환자보다 여자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자 환자들은 복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백만되는 증상을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자에게는 복부백만감이 불편한 소화기 증상의 하나일 뿐이지만 여자들은 배가 나온 것 때문에 남들에게 뚱뚱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복부백만은 여자에게 신체적 불편감 이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복부백만 증상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날씬한 몸매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증상을 제일 힘들어하고 또 숨기려고 합니다. 즉, 남녀가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른 종류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차의학이란 질환의 선별 검사, 진단, 치료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역할을 감안하여 의학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치료에 접목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이는 여성의 질환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남녀 차이에 따른 질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질환의 발생률, 증상, 이완율, 사망률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성차의학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밀의료, 즉 맞춤 치료에 있어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통으로 병원에 내원한 71세의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왔다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다공증은 여성들한테서만 생기는 병인 줄 알았던 이 환자는 검사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치료 시점이 늦어지고만 것입니다. 요통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척추 골절로 진단받은 노년의 남성 환자.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성에서의 골다공증은 생각보다 흔하고 진단이 늦은 만큼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에서 고래소실은 70세 이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남성의 18%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이러한 환자의 1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폐경후 여성과는 달리 노화나 호르몬의 변화가 아닌 생활 습관, 영양 상태, 다양한 질환과 약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2차성 골다공증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런 생물학적 및 사회적 차이에 의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 질환의 인지 및 치료율이 낮고 치료 시점이 늦어짐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해야 병원을 찾는 등 애우도 좋지 않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 성별을 고려한 치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남녀 차이를 고려한 치료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및 의학 연구에서 남녀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녀 어느 한 성을 표준화된 몸으로 채택한 결과 남성 또는 여성에게 더 큰 생명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현성을 위해서도 성차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하에 외국의 유수 저널에서는 전임상 및 임상 연구에서 성차를 반드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성을 밝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과 같이 연구비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에서도 연구 설계부터 분석 및 보고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성을 하나의 생물학적 요인으로 반드시 다루도록 규정한 정책도 연구 진행에 있어 성차학을 적용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2013년부터 한국여성과정 지원으로 젠더 혁신에 대한 사례 연구가 국내 최초로 시작되었고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2월에 과학기술 젠더혁신센터가 설립되었고 젠더혁신 연구 확산을 위하여 역량 강화와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시작을 하였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 3월 24일 우리 국회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일명 젠더혁신법이 통과되어 연구개발에 성별 특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술 영향 평가를 할 때 대상 기술의 성격을 고려해서 성별 특성 분석을 반영해야 하며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 조사, 분석에도 성별 등 특성이 반영돼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남녀 모두를 위한 젠더혁신 연구 확산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밀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많은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밀의료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정밀의료란 기존 치료법이 평균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에 반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법을 연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의료의 한 축으로서 연구 및 진료에서 보다 적극적인 성차의학의 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